사마 줄거리. 공상과 환상 속에서만 위안을 느낄 뿐 곤태와 우울증에 빠져 무기력한 엠마. 변화 없고 지루한 시골 생활을 견딜 수 없는 엠마는 신경증을 앓는다. 샤를은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날로 허약해져가는 아내를 위해 용빌이라는 큰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엠마는 임신 중이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광장에 있는 서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서기는 얼굴을 들고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 창문을 닫았다. 레옹은 종일 저녁 6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관에 들어가 보니 비네시만 혼자 식탁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어젯밤의 만찬은 그에게는 사건이었다. 여태까지 그는 한 번도 계속하여 2시간씩이나 숙녀를 상대로 이야기한 일이 없었다. 전에는 도저히 술술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지고 많은 이야기를 그 부인에게 늘어놓을 수 있었을까? 평소에 그는 내성적이어서 언제나 부끄러워하고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용빌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품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늙은이들이 늘어놓는 이론에 얌전하게 귀를 기울였고 정치 문제에 열중하지 않았다. 이것은 젊은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수채화도 그리고 악보도 읽을 줄 알고 저녁 식사 뒤 트럼프 놀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문학 작품을 탐독했다. 오메 씨는 이 청년의 교양에 경의를 품었고 오메 부인은 그의 다정한 마음씨가 좋았다. 자기 아이들과 잘 놀아주었기 때문이다. 언제 보아도 지저분하고 가정교육이 좋지 못한 데다가 어머니를 닮아서 약간 선병질의 아이들이었다. 이 집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주게 하기 위해 한여 말고도 쥐스탱이라는 약국 수습 점원을 두고 있었다. 오메 씨의 먼 친척벌 되는 아이인데 동정하여 데려다 놓고 집안일을 시키고 있었다. 약제사는 이웃으로서 더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보바리 부인에게 물건을 사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기의 단골 사가주 장수를 일부러 불러다가 자신이 맛을 보고는 술창고에 들어가 술통을 올바로 놓는 것까지 감독했다. 또 상값으로 버터를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성당직이 레스티 부두아와 계약을 맺는 것도 거들어 주었다. 레스티 부두아는 성당의 잡일과 묘지를 보는 것 이외에도 사람들의 취미에 따라 시간제 또는 1년제로 용빌의 중요한 정원들을 손질하고 있었다. 약제사가 이렇게 아첨하는 것은 남의 일을 잘해주는 성미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1803년 8월 3일에 발표한 법률 제1조를 위반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한 조항이었다. 그래서 밀고 된 오메는 루앙지방재판소의 검사실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검사는 흰 담비 가죽을 어깨에 걸치고 법무를 쓴 모습으로 일어나 그를 맞았다. 아직 법정이 열리지 않은 오전이었다. 복도에는 지나다니는 헌병의 무거운 군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는 큰 자물쇠를 채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약제사의 두 귀에서는 뇌졸중으로 당장에 쓰러질 듯이 요란한 소리가 났다. 깊은 지하 감옥 생활, 눈물에 젖은 가족들, 약방이 팔리는 풍경, 약병이 모조리 흩어져 있는 참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윽고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카페에 뛰어가서 셀주스를 탄 럼주를 한 잔 들이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때 견책받은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져 그는 지금도 전과 같이 뒷방에서 대수롭지 않은 병의 진찰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은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 동업자들의 시기도 있고 하여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의사에게 친절을 베풀어 나중에 만약 눈치를 채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술을 써두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오메 씨는 신문을 가져다 주었고 오후에도 이따금 잠시 약방을 비우고는 의사를 찾아가 잡담을 나누었다. 샤를은 매우 우울했다. 환자가 도무지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몇 시간씩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진찰실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기도 했으며
때로는 아내가 바느질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꾼처럼 힘든 일도 해보고 칠장이가 놓고 간 남은 페인트로 다락방을 칠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돈 문제가 걱정이었다. 토스트의 집술이며 아내의 치장값이며 이사 비용 등으로 크게 지출해서 3천 에키가 넘는 아내의 지참금이 2년 동안에 죄다 없어져 버렸다. 게다가 토스트에서 용빌로 운반하는 도중에 물건이 얼마나 상하고 없어졌는지 모른다. 신부의 석고상만 하더라도 마차가 몹시 흔들리는 바람에 캔캉푸와 마을의 포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걱정거리라고는 하지만 그보다 좀 나은 걱정거리가 생겨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것은 아내의 임신이었다. 해산달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는 더욱더 아내를 소중히 했다. 그래서 보다 더 복잡한 결합의 감정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 같았다. 아내의 매우 힘들어 보이는 거동이며 코르셋도 하지 않은 궁둥이가 나른하게 실룩거리는 것을 바라볼 때 또는 마주 앉아서 찬찬히 아내를 쳐다볼 때 그녀가 안락의자에서 아주 피로한 듯한 기색을 보이면 그는 더 이상 행복감을 누릴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서 아내를 껴안기도 하고 얼굴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엄마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춤을 추게 하려고도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다정한 농담을 반은 웃고 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늘어놓기도 했다. 자기의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인생을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인생의 식탁에 앉아 팔꿈치를 짚는 것이었다. 엠마는 처음에는 매우 놀랐으나 이윽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빨리 낳아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분홍빛 비단 커튼을 친 조그마한 배 모양의 요람이라든가 수놓은 애기 모자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한 채비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수 장만하는 것을 단념하고 옷 만드는 마을 여자에게 모든 것을 죄다 맡겨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들이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출산 준비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아이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처음보다 얼마간 약화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샤를이 식사 때마다 어린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녀는 늘 진지하게 그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내 아이를 낳고 싶었다. 그 아이는 튼튼한 체격의 갈색 머리를 가졌을 것이다. 이름은 주루즈라고 지어야지. 아들을 낳고 싶다는 이 생각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의 희망 같은 것이었다. 남자는 모든 정열을 발산할 수 있고 모든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멀리 있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여자는 언제나 방해받는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여자는 육체적인 약함과 법률의 속박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의 의지는 쓰고 있는 모자끈으로 메어놓은 베일처럼 모든 바람에 흔들린다. 거기에는 언제나 이끌리고 싶은 욕망과 이를 막으려는 체면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일요일 해가 뜰 무렵 아침 6시에 해산했다. 딸이야, 샤를이 말했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정신을 잃었다. 거의 동시에 오메 부인이 황금사자 집의 르 프랑소와 부인과 함께 달려와서 산모에게 키스했다. 약제사는 신중한 남자답게 반쯤 열린 문틈으로 우선 두어 마디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아기를 보여달라고 하고는 매우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엠마는 딸 이름을 짓느라고 애를 썼다. 처음 그녀는 이탈리아식 어미를 가진 클라라라든가 루이자, 아망다, 아탈라 같은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갈시앵드도 꽤 마음에 들었고 이젤루와 레오카디 같은 이름은 더 마음에 들었다. 샤를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엠마는 반대했다. 그들은 성자의 이름이 적힌 달력을 한 장 한 장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하고 남들에게 물어보곤 했다. 샤를 씨, 하고 약제사가 말했다. 저번 날 레옹 군과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은 어째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마들렌느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보바리 부인은 그런 죄 많은 여인의 이름은 절대로 안 된다고 기를 쓰고 반대했다. 오메시 자신은 위인이나 유명한 업적이나 고귀한 사상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특히 좋아했으며 자기의 네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 즉 나폴레옹은 영광을, 프랭클린은 자유를 상징했다. 이름하는 아마도 낭만주의에 대한 양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탈리는 프랑스 연극계 부르의 최대 걸작의 경의를 표한 것이었다. 본디 그의 철학적 신조는 그의 예술적 찬미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에게 있어서 사상가는 감정이 풍부한 인간을 억압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물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었고 상상과 광신을 구별해서 생각했다. 예를 들어 비그 아탈리만 하더라도 그는 그 사상은 비난하지만 그 문체는 찬양했다. 구상은 비난하면서도 모든 세부적인 것은 칭찬했다.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는 격분하면서도 그들의 대사에는 감격했다. 명문구를 읽을 때는 황홀해졌지만 그것을 성직자들이 돈 버는 데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감정의 혼란에 빠져서 얼떨떨해진 그는 자기의 두 손으로 라신느에게 영광의 간을 씌워주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이 작자와 15분 동안 토론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결국 엠마는 보비에사르 저택에서 후작 부인이 어떤 젊은 부인을 베르트라고 부르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그 이름을 따기로 했다. 그리고 루올로이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메시에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기 집의 생산물을 골고루 선물했다. 그것은 기침을 막는 대추 설탕 6상자, 자양당 1항아리, 분홍색 접시꽃으로 만든 크림 3통, 그리고 장롱에서 찾아낸 얼음사탕 6개 등이었다. 명명식 날 밤 성대한 만찬회가 벌어졌다. 본당 신부도 초대되었으며 모두가 흥겹게 떠들었다. 오메시는 식사 뒤 술이 얼큰해지자 문 남녀의 신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레옹 씨는 뱃노래를, 데모가 된 보바리 노부인은 제정시대의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끝으로 보바리 영감은 억지로 아기를 침대에서 데려오게 하여 그 머리에 샴페인을 뿌려 다시 세례하기 시작했다. 부르지니앙 신부는 첫 성사를 우롱당했다고 분개했다. 보바리 영감은 신들의 싸움의 일절을 인용해서 그에게 응수했다. 신부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퇴장하려 했다. 부인들이 열심히 애원하고 오메시가 중간에 들어서 말렸다. 그리하여 간신히 신부를 제자리에 다시 앉힐 수가 있었고 신부는 마시다만 조그만 커피잔을 조용히 접시에서 집어들었다. 보바리 영감은 그 후로도 한 달 더 용빌에 머물렀다. 그는 은빛 장식줄이 달린 화려한 군모를 쓰고 매일 아침 광장에서 담배를 피워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또 브랜디를 마구 마시는 버릇이 있어서 종종 하녀를 황금사자에 보내 한 병씩 가져오게 하고 샘은 아들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목에 감은 얇은 비단 스카프에 냄새를 피우게 한다고 며느리의 오드 콜로뉴를 있는 대로 모두 써버렸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닌 사람이어서 베를린, 빈, 스트라스부르에 관한 얘기도 들려주고 장교 시절 도처에서 만든 애인들, 그 자신이 개최한 성대한 오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게다가 다정한 태도도 보여주었다. 이따금 층계나 뜰에서 며느리의 허리를 안고서는 샤를 조심해라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래서 보바리 부인은 아들의 행복을 염려하고 끝내는 남편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젊은 며느리의 사고방식에 좋지 않은 가마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여 서둘러 돌아가기로 했다. 어쩌면 어머니는 좀 더 심각한 걱정을 했는지도 모른다. 보바리 영감은 어떤 일이고 깊은 생각 없이 저지르고 말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엠마는 목수 마누라인 유모에게 맡겨놓은 딸이 갑자기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해산 뒤 6주 동안의 모든 일을 삼가는 기간이 지났는지 어떤지를 달력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롤레이 집으로 찾아갔다. 그 집은 동구박 언덕 밑에 큰 길과 목장 사이에 있었다. 마침 정오였다. 집마다 덧문을 닫았고 슬레이트 지붕이 맑게 갠 하늘에 강한 햇빛에 번들거려 박공 꼭대기에서 섬광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걸어가는 엠마는 힘이 빠져서 길바닥에 조그마한 돌에도 걸렸다. 그녀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어디든 들어가서 좀 쉴까 하고 망설였다. 그때 마침 서류 뭉치를 옆구리에 낀 레옹이 가까운 어느 집에서 나왔다. 그는 가까이 와서 인사하고 레르 가게의 잿빛 차양그늘 안으로 들어섰다. 보바리 부인은 아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몹시 피곤해졌다고 말했다. 못하시면 하고 레옹은 말을 꺼냈다가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어디 볼 일이라도 계세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그리고 볼 일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 엠마는 부축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실이 저녁 때에는 벌써 온 용빌에 퍼졌다. 읍장 부인인 티바시 부인은 보바리 부인이 체면이 상하는 짓을 했다고 자기 집 하녀 앞에서 잘라 말했다. 유모네 집에 가려면 마을의 한 길을 지나서 묘지에 갈 때처럼 왼쪽으로 구부러져 조그만 집들과 마당 사이에 쥐똥나무가 늘어서 있는 오솔길을 따라 나가야 했다. 쥐똥나무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또 베로니카와 찔레, 쇠기풀, 그리고 덤불 속에서 날씬하게 뻗어나온 나무 딸기에도 모두 꽃이 피어 있었다. 울타리 틈으로는 농가의 마당에 돼지가 퇴비더미 위에 누워있는 것과 밧줄에 매인 암소가 나무 줄기에 뿔을 비벼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말없이 걸어갔다. 그녀는 그에게 약간 기대고 그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다. 두 사람 앞에서 파리떼가 더운 공기 속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유모의 집은 그 위를 덮은 오래된 호두나무로 곧 알 수 있었다. 갈색 기와를 얹은 나지막한 집으로 다락방의 채광창 밑에는 염주처럼 주렁주렁 엮은 양파가 걸려 있었다. 가시 울타리에 기대어 놓은 뗄나무 묶음이 상추밭과 몇 그루의 라벤더와 기둥을 감고 올라간 사양 연리초를 둘러싸고 있었다. 풀 위로는 더러운 물이 방울을 튀면서 흐르고 있었다. 여기저기에 가득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누더기며 손으로 짠 양말이며 붉은 인도 사라사의 짧은 윗돌이 그리고 두꺼운 마직에 큼직한 혼니불이 울타리에 가로널려 있었다. 울타리 문을 여는 소리에 유모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나타났다. 또 한 손에는 딱지가 잔뜩 앉은 허약해 보이는 사내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루앙에서 양품 장사를 하는 사람의 아이인데 양친이 장산일에 바빠서 맡긴 것이다. 어서 들어오세요. 따님은 저쪽에서 자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 집에는 아래층에 방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이 방 벽 옆에 커튼이 없는 넓은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맞은편에는 밀가루 반죽을 하는 통이 창 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쪽 유리창에는 둥그런 푸른 종이를 발라서 깨진 곳을 막아 놓았다. 구석에 있는 문 뒤에는 번쩍번쩍하는 징이 박힌 편상화가 빨래터의 빨랫돌 밑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병주둥이에 새털을 하나 매달아 놓은 기름병이 놓여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벽난로 선반 위에는 마티우 랑스베르 달력이 부싯돌, 양초토마, 부싯깃 부스러기 등과 함께 얹혀 있었다. 끝으로 아무래도 이런 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명성의 여신이 나팔을 부는 그림이 있었다. 아마도 향로상의 광고에서 오려낸 듯 했지만 6개의 남학신용 못으로 벽에 박혀 있었다. 엠마의 아기는 방바닥에 놓인 버드나무 요람 속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이불째 안아들고 몸을 양편으로 흔들면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레옹은 방 안을 서성거렸다. 이 초라한 곳에서 이렇게 고운 무명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보바리 부인은 얼굴이 빨개졌다. 레옹은 자기의 눈길이 무례했나 보다 생각하고 외면했다. 아기가 자기의 레이스깃 장식에 젖을 토했기 때문에 엠마는 아기를 다시 요람에 뉘었다. 곧 유모가 달려와서 닦아주며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말했다. 저는 언제나 이렇답니다. 하고 유모는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언제나 아기를 씻어주느라고 꼬박 붙어있죠. 그러니까 자파가게 카미씨에게 이따금 제가 필요할 땐 비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마님께도 일일이 귀찮게 해드리지 않아서 편리하니까요. 좋아요. 하고 엠마는 말했다. 그럼 롤레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녀는 문턱에서 발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유모는 마당 끝까지 배웅하면서 밤중에 일어나야 하는 고생스러움을 여러 가지로 호소했다. 저는 너무나 고단해서 가끔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버리곤 한답니다. 그런 형편이니까 커피를 한 파운드만 주시면 매일 아침 우유에 타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은 갈 거예요. 유모의 수다스런 인사를 한참 듣고 나서 보바리 부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 오솔길을 조금 갔을 때 남학신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유모였다. 무슨 일이죠? 시골 여자는 엠마를 느릅나무 그늘로 끌고 가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일 말고도 1년에 6프랑의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용건만 말씀하세요. 하고 엠마가 말했다. 그러죠. 유모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다. 제가 혼자서 커피 마시는 걸 보면 남편이 언짢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시다시피 남자란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드리겠어요. 하고 엠마는 되풀이했다. 정말 귀찮게 구는군요. 그게 말이에요, 마님. 실은 저의 주인은 다친 뒤부터 가슴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사가주만 마셔도 몸이 약해진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빨리 말해요, 롤레 아줌마. 그래서 하고 유모는 공손하게 절을 한번 하고는 대단히 염치 없는 말씀입니다만 하고 또다시 절을 한 다음 형편 좋으실 때 그녀는 애원하는 눈초리를 보냈다. 브랜디를 한 병만. 드디어 말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기의 발도 문질러 줄 수 있고요. 정말 혓바닥처럼 부드러운 발이거든요. 가까스로 유모를 쫓아버린 엠마는 다시 레옹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리고 걸음을 늦추었다. 앞쪽을 보고 있던 그녀의 눈이 문득 청년의 어깨에 멈추었다. 그의 프로코트에는 까만 우단깃이 달려 있었다. 단정하게 빗은 밤색 머리가 그 깃 위에 얹혀 있었다. 손톱을 보니 용빌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길게 다듬어져 있었다. 손톱 손질이 이 서기의 큰일 가운데 하나였다. 손톱을 다듬는 조그만 칼이 늘 그의 필기통 속에 들어 있었다. 그들은 개울을 따라 용빌로 돌아왔다. 더운 계절이 되면 강바닥이 넓어져서 여기저기 마당에 돌담 밑까지 환하게 드러났다. 돌담에는 강으로 내려가는 낮은 돌층계가 있었다. 시냇물은 소리도 없이 빠르게 보기만 해도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길고 힘없는 풀들이 흐르는 물에 밀려서 모두 엎드려 있어 마치 버려진 초록빛 머리카락처럼 투명한 물속에서 휩쓸리고 있었다. 이따금 동심초 끝이라든가 수련 잎사귀 위를 다리가 가느다란 곤충이 기어다니다가 머무르곤 했다. 햇살은 조그맣게 부서지며 계속 흐르는 냇물에 파랗고 조그만 물거품을 맑게 비치고 있었다. 가지를 친 늙은 수양버들이 잿빛 나무 껍질을 물속에서 드러내고 있었다. 강 건너 목장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침 농가는 점심시간이어서 걸어가는 젊은 유부녀와 청년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오솔길에 흙을 밟는 자신들의 발자국 소리와 서로 주고받는 말과 엠마의 주위에서 사락사락 옷자락 스치는 소리뿐이었다. 깨진 병조각을 꽂아놓은 마당을 둘러싼 담벽은 온실의 유리창처럼 따뜻했다. 벽돌 사이에서 향꽃 장대가 돋아나 있었다. 보바리 부인이 지나가면서 펼친 양상 끝으로 건드리자 시드른 꽃들이 노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또 어떤 때는 밖으로 늘어진 인동 동굴과 차무아리 가지가 양산술에 걸려 비단천을 스치기도 했다. 그들은 루앙의 극장에 곧 오게 될 스페인 무용단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경 가실 거예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예, 될 수 있으면. 그가 대답했다. 이 밖에는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었을까. 그러나 그들의 눈은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 다 평범한 말을 찾아내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두 사람은 똑같이 애달픈 기분에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목소리의 속삭임을 지워버릴 만한
좀도 깊고 끊기지 않는 영혼의 속삭임 같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경험하는 이 감미로운 기분에 놀라움을 느꼈으나 그들은 그 느낌을 서로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앞날의 행복은 마치 열대지방의 해변처럼 그 고장의 나른함과 향긋한 미풍을 그 앞에 펼쳐진 무한한 공간 속에 보내온다. 그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지평선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이 도치 속에 잠겨버렸다. 가축들이 밟아서 땅바닥이 꺼진 곳은 진흙 속에 군데군데 놓여있는 이끼 낀 큼직한 돌을 딛고 건너야만 했다. 엠마는 어디를 디디면 될까 하고 살피면서 몇 번이나 멈추어 섰다. 그리고 흔들거리는 돌 위에서 몸을 가누려고 팔꿈치를 쳐든 채 허리를 구부리고 눈을 두리번거리며 물 구덩이에 떨어질까 겁을 내면서 소리내어 웃었다. 자기 집 뜰 앞까지 왔을 때 보바리 부인은 조그마한 살문을 열고 돌층계를 뛰어 올라가 모습을 감추었다. 레옹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주인은 나가고 없었다. 그는 서류를 한번 쭉 훑어보고 거위깃 펜을 깎았다. 마침내 모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르게이유 언덕이 숲 입구에 있는 목장으로 갔다. 전나무 그늘 밑 땅바닥에 드러누워 손가락 사이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 따분하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따분해. 그는 오메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기요맹 씨를 주인으로 섬기며 이런 마을에서 지내는 자신이 생각할수록 가여워졌다. 기요맹 씨는 일밖에 몰랐으며 금태 안경을 끼고 붉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영국 신사처럼 예절 바르게 행동해서 처음에는 이 서기를 매혹시켰지만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다. 약제사의 아내는 노르망디 제일 가는 양처라고 할 수 있었으며 양처럼 유순하고 아이들과 부모와 사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불행에 눈물을 흘리고 집안일은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코르셋은 아주 싫어했다. 그러나 동작이 아주 느리고 말은 지루하고 자태는 평범하고 화제가 없어서 이 여자가 30살에 자기는 20살이고 언제나 이웃방에서 자며 매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지만 그는 이 여자가 누군가에게는 역시 여자라는 것, 여자의 옷 이외에 여자다운 것을 무언가 가졌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있는가? 비내, 몇몇 장사꾼들, 술집 주인 두서넉과 본당 신부, 그리고 끝으로 읍장 튀바수 씨와 그의 두 아들이 있다. 이 아들들은 돈이 좀 있고 성질이 까다롭고 우둔하며 자기 땅을 자기 손으로 갈고 가족끼리 좋은 음식을 먹고 게다가 대단한 신자인 채 하는 도저히 사귈 수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얼굴들의 평범한 배경 위에 엠마의 모습만은 홀로 멀리 떨어져서 두드러져 보였다. 그는 그녀와 자기와의 사이에 막연하지만 심연 같은 것이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그는 약제사와 함께 몇 번인가 그녀의 집에 갔었다. 그가 찾아오는 것을 샤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레옹은 신뢰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심과 거의 불가능할 줄 알면서도 친해지고 싶은 기분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 4. 추위가 시작되자 엠마는 자기 방을 떠나 거실에 있기로 했다. 천장이 얕고 좁은 기다란 방으로 벽난로 위에는 많은 가지가 뻗은 산호가 거울 옆에 놓여 있었다. 창가의 안락의자에 앉아서 그녀는 보도 위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옹은 하루에 2번씩 사무소에서 황금사자로 갔다. 엠마는 멀리서부터 그가 걸어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히 몸을 웅크리기도 했다. 청년은 언제나 같은 복장으로 머리를 똑바로 든 채 커튼 저쪽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러나 저녁 때쯤 왼손으로 턱을 개고 수놓기 시작한 천을 두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있을 때 휙 지나가는 그의 그림자에 엠마는 종종 가슴이 설레었다. 오메 씨는 언제나 저녁 식사 중에 찾아왔다. 터키 모자를 손에 들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늘 같은 인사말을 되풀이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식탁 앞에 부부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고는 의사에게 환자들의 상태를 물었다. 의사는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 다음에는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가 화제에 올랐다. 오메는 이미 그런 것들은 모두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 기자의 의견에서부터 프랑스와 외국에서 일어난 개개인의 불행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이윽고 화제가 끊어지면 그는 재빨리 식탁의 음식에 대하여 의견을 털어놓았다. 때로는 반쯤 일어서서 부인에게 가장 연한 고기를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여를 돌아보고 스튜 만드는 방법이며 조미료의 위생적 용법을 일러주기도 하고 향료라든가 자양제라든가 고기 국물이라든가 젤라틴에 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늘어놓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사나이의 머릿속은 약국의 약병보다 더 많은 제조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각종 잼이며 식초며 달콤한 리퀴드주를 만드는 데 솜씨가 있었다. 또 새로 고안해낸 경제적인 냄비며 치즈를 보존하는 방법, 상한 포도주를 손질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8시에 쥐스탱이 약방을 닫기 위해 주인을 마중하러 왔다. 그러면 오메 씨는 이 수습 점원이 의사 집에 오기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펠리시테가 있을 때 놀리는 눈길로 그를 보면서 말했다. 우리 집 젊은 녀석도 이제 제법 무엇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댁 하녀 아가씨에게 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오메에게 야단맞는 쥐스탱의 가장 나쁜 버릇은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일요일에 아이들이 안락 의자에서 그보다 좀 큰 갤리코 커버를 등으로 끌어당기며 잠들어 있을 때 오메 부인이 쥐스탱을 불러 아이들을 객실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아무리 일러도 그는 도무지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약제사 댁의 밥모임에는 그다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그의 독설과 정치적 의견 차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그에게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도 공중인 서기만은 빠짐없이 나왔다. 초인종이 울리면 그는 재빨리 보바리 부인을 맞이하러 나가서 목도리를 받아주고 눈이 오는 날이면 그녀가 신위에 신고 온 큼직한 덧신을 약방 책상 밑으로 치워놓곤 했다. 먼저 모두 함께 트럼프의 30일 놀이를 몇 번 하고 나서 오메 씨가 엠마를 상대로 에카르테 게임을 했다. 레옹은 그녀 뒤에서 여러 가지 훈수를 했다. 그리고 뒤에 서서 그녀의 의자 등에 두 손을 얹고 빗어올린 머리에 꽂힌 빗살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가 트럼프장을 던지려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드레스의 오른쪽이 올라갔다. 수로 올려서 묶은 머리가 갈색 그림자를 등에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점점 엷어져서 드디어 그림자 속으로 묻혀 들어갔다. 주름이 가득 잡힌 그녀의 옷은 부풀어 올라 의자 양쪽으로 늘어져서 마루 위에 깔려 있었다. 레옹은 이따금 자기 장하가 그 옷자락을 밟은 것을 깨닫고 사람의 발이라도 밟은 듯이 움찔 옆으로 비켜서곤 했다. 트럼프 놀이가 끝나자 약제사와 의사는 도미노 놀이를 시작하고 엠마는 자리를 바꾸어 책상에 팔꿈치를 짚고 주간 그림 잡지 일리 스트라시옹을 뒤적거렸다. 그녀는 자기가 보는 이 유행 잡지를 들고 왔던 것이다. 레옹이 그녀 곁에 앉았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들여다보고 서로 다 읽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청년에게 자주 시를 읊어달라고 부탁했다. 레옹은 길게 빼는 목소리로 천천히 시를 낭송했으며 사랑의 대목에 이르면 특히 잦아드는 목소리가 되었다. 도미노 놀이를 하는 소리가 낭송에 방해가 되었다. 오메 씨는 도미노를 잘했다. 그는 육육놀이에서 샤르를 이겼다. 그리고 백정 게임을 3번 하고는 두 사람 모두 난로 앞에 길게 몸을 펴고 잠들어 버렸다. 불은 다 타들어가 재 속에서 꺼지려 하고 있었고 차주전자는 텅 비어 있었다. 레옹은 아직도 계속하여 읽고 있었고 엠마는 마차에 올라탄 어릿강대며 장대를 들고 줄타기 하는 여자를 엷은 헝겊에 그린 램프가스를 기계적으로 돌리면서 듣고 있었다. 레옹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몸짓으로 가리키며 갑자기 읽기를 멈추고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한층 더 즐거운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결합이 책과 사랑 노래의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질투심이 없는 샤를은 이것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는 생일 축하 선물로 골상학용의 훌륭한 해골을 받았다. 가슴뼈까지 가득 번호가 붙고 파랗게 칠해져 있었다. 서기가 보낸 것이었다. 레옹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호의를 보이면서 의사의 심부름으로 몇 번인가 루앙에도 가주었고 어떤 소설가가 쓴 책 때문에 선인장이 몹시 유행하자 엠마를 위해 그것을 사가지고 제비를 타다 딱딱한 가시에 손을 몇 번이나 찔리면서 무릎 위에 앉고 돌아오기도 했다. 엠마는 화분을 늘어놓기 위해 창가 난간에 선반을 하나 달았다. 서기도 3층 자기 방 창가에 화분 선반을 달았다. 그들은 각각 창가에서 꽃 손질을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을의 수많은 창문들 중 빈번히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 창문이 또 하나 있었다. 일요일이면 아침부터 밤까지, 보통 날에는 날이 좋으면 오후 내내 다락방 채광창 농로대에 구부리고 있는 비네시의 여인 여벌굴이 보였다. 농로를 돌리는 단조로운 소리는 황금사자에까지 들렸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온 레옹은 연한 나뭇잎 무늬가 있는 양털 벨벳으로 짠 양탄자가 한 장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메 부인과 오메시, 쥐스텐과 아이들과 하녀까지 불러서 보였다. 사무소 주인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모두 그 양탄자를 보고 싶어 했다. 어째서 의사 부인이 서기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을까? 그것은 이상했다. 결국 사람들은 그녀가 청년의 애인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만큼 이 청년은 부인의 매력과 재치에 대해 항상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한 번은 비네시가 매우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을 정도였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런 여자와 교제가 없으니까. 레옹은 자기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그녀에게 고백할 것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녀가 싫어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과 이렇게까지 겁많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심 사이에 끼어서 언제나 주저하며 시리와 욕망 때문에 울었다. 드디어 그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그리하여 몇 통이나 편지를 썼다가는 찍고 어떤 시기까지 미루고 또 미루었다. 이따금 대담하게 해치울 마음이 생겨서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딛지만 막상 엠마 앞에 나가면 그만 그 결심은 곧 사그라져 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샤를이 나타나서 자기 마차로 함께 근처의 환자를 보러 가자고 권하면 곧 승낙하고 부인에게 인사하고는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녀의 남편도 그녀의 한 부분이 아닌가. 엠마는 자기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연애란 천둥과 번개와 함께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어서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생활을 뒤덮고 인간의 의지를 나뭇잎처럼 찢어 발기고 사람의 마음을 몽땅 깊은 못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엠마는 믿고 있었다. 그녀는 지붕에 홈통이 막히면 빗물이 발코니 위에 호수를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토록 안전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갑자기 엠마는 벽에 틈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5. 눈이 내리는 2월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보바리 부부와 오메시와 레옹은 용빌에서 2km쯤 떨어진 계곡에 세워지고 있는 제마 공장을 구경하러 갔다. 약제사는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아들 나폴레옹과 딸 아탈리를 데리고 갔다. 쥐스탱은 우산을 여러 개 어깨에 메고 따라 나섰다. 그런데 구경거리치고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도 없었다. 그저 맥없이 넓은 빈터에 쌓아올린 모래며 자갈 사이에 벌써 녹이 쓴 톱니바퀴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공터가 조그마한 창문들이 무수히 뚫려 있는 좁고 기다란 사각형 건물을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다. 건물은 아직도 다 되지 않아 석가래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박공의 작은 들보에 매단 이삭이 붙어있는 밀집단 끝에 3가지 빛깔의 리본이 바람에 펄럭였다. 오메는 언제나 직거래됐다. 이 공장이 앞으로 아주 대단한 것이 될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판자의 강도라든가 벽의 두께를 재보기도 하고 비네 씨가 늘 사용하는 자막대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매우 아쉬워했다. 약제사에게 팔을 맡긴 엠마는 그의 어깨에 기대다시피 하면서 멀리 안개 속에서 눈부신 흰 빛을 내뿜고 있는 둥근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보니 뒤에 샤를이 있었다. 챙 달린 모자를 눈썹까지 깊숙이 눌러쓰고 추위에 떨고 있는 두꺼운 입술이 그 얼굴에 무언가 우둔한 느낌을 덧붙여주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 그 태연한 등까지도 보고 있으니 짜증이 났다. 그녀는 그 프로코트 위에 이 사람의 평범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가 이렇듯 짜증스러움 속에서 일종의 변태적인 쾌감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을 때 레옹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추위로 새파랗게 질린 것이 얼굴에 한층 더 감미로운 웃음을 들이우고 있는 것 같았다. 깃장식과 목 사이에 속 셔츠깃이 약간 구겨져서 내다 보이고 머리카락 밑으로 한쪽 깃밥이 드러나 있었다. 가만히 구름을 쳐다보는 큼직한 푸른 눈이 엠마에게는 하늘을 비추는 산속의 호수보다도 더 맑고 아름다워 보였다. 야, 이 녀석아. 갑자기 약제사가 외쳤다. 그는 신의 흰칠을 하려고 쌓여있는 석회 속으로 막 뛰어내린 아이 쪽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은 나폴레옹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쥐스탱이 짚을 뭉쳐서 나폴레옹의 구두를 문질러 주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칼이 있어야 했다. 샤를이 자기 칼을 빌려주었다. 어머나 하고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저희는 칼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잖아. 농사꾼처럼. 진눈깨비가 오기 시작하자 모두 용빌로 돌아왔다. 그날 밤 보바리 부인은 이웃집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샤를이 나가버리고 혼자 있게 되자 마치 직접 만져보듯이 선명하게 그리고 추억이 사물해주는 아득한 거리감과 더불어 비교가 시작되었다. 침대에 들어가 밝게 타는 불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오늘 오후 거기서 레옹이 한 손으로는 가느다란 스틱을 구부리고 한 손으로는 얼음 조각을 핥고 있는 아탈리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여태까지 보인 그의 여러 가지 태도, 그가 한 말, 그의 목소리, 그 풍모 전체를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키스라도 하는 것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면서 대풀이에서 중얼거렸다.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야. 정말 멋있어. 그 사람 혹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나야. 증거가 될 만한 일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가슴이 뛰었다. 난로 불빛이 현란하게 천장에서 너울거렸다. 그녀는 두 팔을 쭉 뻗으며 천장을 보고 누웠다. 그러자 끝없는 한탄이 쏟아져 나왔다. 아, 운이 좋았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될까? 대체 누가 방해할까? 샤를이 밤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했다. 그가 옷을 벗으면서 소리를 내자 그녀는 머리가 아프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오늘 밤 모임은 어땠느냐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레옹 군은 2층으로 일찍 올라가 버렸어. 하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누르지 못했다. 새로운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찬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자파상 레르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매우 빈틈없는 사나이였다. 가스코뉴에서 태어났지만 노르망디 사람이 된 그는 코 지방 특유의 교활함과 남쪽 지방 사람의 말주변을 함께 갖추고 있었다. 축 늘어져서 수염이 없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의 얼굴은 감초를 10개 달인 물을 바른 것처럼 보이고 그 흰머리는 조그마한 검은 눈의 날카로운 빛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이 사나이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자질구레한 자파 행상인이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루토에서 은행에 근무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비내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해치운다는 것이었다. 그는 비굴할 만큼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거나 안내라도 하는 사람처럼 언제나 허리를 절반쯤 구부리고 있었다.
크레이프 장식이 달린 모자를 문간에 두고 푸른 종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는 대단히 세련된 말투로 오늘날까지 부인의 단골이 되지 못한 것을 퍽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아청과 함께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희들처럼 빈약한 가게는 부인처럼 멋진 분이 오실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특히 멋진 분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무슨 물건이든지 주문만 해주신다면 잡화건 속옷이건 편물이건 유행품이건 무엇이든지 부인이 원하시는 대로 당장 구해드리겠다고 장담했다. 왜냐하면 한 달에 4번씩은 반드시 루앙에 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나가는 길에 극히 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물건이 마침 손에 들어왔기에 부인께 보여드리려고 찾아왔다면서 그는 상자 속에서 수놓은 스카프를 5장 꺼내 놓았다. 보바리 부인은 그것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자 레르는 알제리아 숄 석장과 영국제 바늘 몇 갑과 밀집 슬리퍼 한 켤레, 그리고 제수들이 야자 열매를 세공한 달걀 담는 그릇 4개를 교묘한 솜씨로 늘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2 손을 짚고 목을 길게 빼고 허리를 굽히고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이런 것들 사이를 맴돌고 있는 엠마의 시선을 쫓았다. 이따금 그는 먼지라도 터는 것처럼 하나 가득 펼쳐놓은 비단 숄을 손톱으로 툭 튕겼다. 그러자 숄은 천에 뿌린 금박이 푸른빛을 띤 저녁 햇살에 작은 별처럼 반짝이면서 가벼운 소리를 내고 떨었다. 이건 얼마지요? 싼 겁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값을고 치르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라도 형편 좋으실 때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생각하다가 결국 또 그만두겠다고 하자 레르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또 언젠가는 마음에 드실 때가 있으시겠지요. 저는 부인들과 언제나 이야기가 잘 되거든요. 저의 집사람은 다릅니다만. 엠마는 웃었다. 그건 말하자면 그는 농담을 하고 나서 참으로 호인처럼 말을 이었다. 저는 돈 같은 것은 걱정도 않는다는 말이죠. 만약 필요하시다면 돈도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놀라는 몸짓을 했다. 예, 하고 재빨리 낮은 소리로 말했다. 돈을 구하러 멀리 가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보바리 씨가 치료해주고 있는 카페 프랑세의 주인 텔리의 노인의 용태를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텔리의 영감은. 집이 울릴 만큼 심하게 기침을 하더군요. 머지않아 프란넬 속옷 대신 전나무 관이라는 외투가 필요하지 않을는지 걱정입니다. 영감은 젊었을 때 너무 방탕했지요. 부인,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는 아주 엉망이었답니다. 브랜디를 너무 마셔서 속이 타버린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역시 마음 아픈 일이지요. 마분지 상자를 끈으로 동여매면서 그는 환자 이야기를 계속했다. 기웃하시겠지요. 하고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런 병이 많이 생기는 건 말입니다. 저도 어쩐지 좀 좋지 않아요. 언제 한번 선생님께 진찰을 받으러 와야겠습니다. 등이 아프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엠마는 거실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고 쟁반에 담아 난로가로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먹었다. 모든 것이 다 맛있는 것 같았다. 난 참 현명했어. 그녀는 막연히 숄을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층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레옹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찬장 위에 쌓아놓은 가장자리를 접어 감춰야 하는 행주 가운데 제일 위의 것을 집어들었다. 레옹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잠옷 바쁜 것처럼 보였다. 이야기는 활기를 띠지 못했다. 보바리 부인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해 금세 끊어버리기 일쑤였고 레옹도 어색한 기분이었다. 그는 난로 옆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조그만 상하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엠마는 부지런히 바늘을 움직이다가 가끔 손톱으로 헝겊에 주름을 잡기도 했다.
그녀는 도무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매혹되었던 것처럼 그는 이번엔 그녀의 침묵에 사로잡혀 잠자코 있는 것 같았다. 가엾은 사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내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다 마침내 레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사무소 일로 루앙에 가게 되었다고 말을 꺼냈다. 부인의 악보 예약 기간이 끝났을 텐데 다시 예약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왜요? 그건... 그녀는 입술을 꼭 오므리고 바늘에 낀 회색 실을 천천히 잡아 뺐다. 이런 바느질은 레옹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엠마의 손가락 껍질이 벗겨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여자를 기쁘게 해줄 문구가 머리에 떠올랐으나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럼 이제 그만두시는 겁니까? 무엇을요? 하고 그녀는 얼른 물었다. 음악 말이에요. 아, 그러면요. 집안일도 많고 남편 시중도 들어야 하고요. 그 밖에 음악보다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이 많거든요.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샤를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늦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옷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두세 번 이렇게 되풀이했다.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서기는 보바리 씨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분명하게 애정을 나타내는 데는 놀랐으며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계속 샤르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특히 약제사가 언제나 칭찬한다고 말했다. 네, 그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하고 서기는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그는 오메 부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몸단장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언제나 두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 거야 어때요? 하고 엠마가 가로막았다. 알뜰한 주부는 자신의 몸치장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다시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다. 그 뒤로는 날마다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말투며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녀는 집안일에 전념하고 성당에도 어김없이 나갔으며 하녀도 엄격하게 다루었다. 유모에게 맡겼던 베르트도 데려왔다. 손님이 찾아오면 펠리시테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 보바리 부인은 그 앞에서 베르트의 옷을 벗겨 손발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한다고 했다. 아이는 위안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했다. 그리고 격앙된 애정을 털어놓으면서 베르트를 애무했는데 이것을 용빌 이외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더라면 누구나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사세트를 연상했을 것이다. 샤를이 밖에서 돌아와 보면 그의 슬리퍼는 난로가에 따뜻하게 놓여져 있었다. 이제는 그의 조끼 안이 터져 있다든가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져 있는 일도 없어졌다. 또 옷장 속에 잠잘 때 쓰는 모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도 기뻤다. 그녀는 옛날처럼 뜰을 거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남편 말은 무엇이든 고분고분 잘 따랐다.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잠자코 따랐다. 레옹은 샤를이 저녁 식사 뒤 난로가에 앉아 두 손을 배 위에 모으고 두 다리를 장작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채 소화작용으로 볼을 벌겋게 해가지고 양탄자 위를 기어다니는 아이며 의자 뒤에서 이마에 키스하러 오는 아내를 보며 행복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바라보며 혼자서 중얼거리곤 했다. 바보 같은 일을 나는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 여자 가까이에 갈 수 있겠는가. 사실 그에게는 이 여성이 참으로 정숙하고 점점 더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품었던 아주 막연한 희망마저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체념해버리자 그녀를 대단한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볼 때 부인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떠난 존재였다. 그는 그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상승을 계속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여신처럼 장엄하게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멀어져 갔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순수한 감정,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키우는 순수한 감정.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 이상으로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순수한 감정의 하나였다. 엠마는 야이어 갔다. 두 볼은 창백해지고 얼굴이 길어졌다.
한가운데서 가른 검은 머리, 큼직한 눈, 곧은 콧날, 새처럼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언제나 잠자코 있을 때가 많은 그녀는 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지나치며 이마에는 무언지 막연하게 어떤 장엄한 운명의 각인 같은 것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냥하며 게다가 너무나 얌전해서 그녀 곁에 있으면 마치 어른과 같은 매력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꼈다. 성당 안에 들어가서 찬 대리석의 냉기에 섞인 꽃향기에 전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매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약제사는 이렇게 엠마를 칭찬하곤 했다. 아주 대단히 유능한 여자야. 그만하면 군수 부인으로도 손색이 없겠는걸. 마을 아낙네들은 그녀의 알뜰함에, 환자들은 그녀의 예의 바른 응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녀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갈망과 노여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름이 똑바로 잡힌 드레스는 산란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고 너무 수줍은 입술은 미칠 것 같은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레옹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마음대로 그의 모습을 즐기기 위해 고독을 구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기쁨이 방해받았다. 엠마는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앞에 나서면 감동은 사라지고 그 뒤에는 큰 허탈감만 남았으며 그것은 이윽고 슬픔으로 바뀌었다. 레옹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떠날 때 그녀가 뒤따라 일어나서 한 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엠마는 그의 가는 길을 걱정하고 그의 얼굴빛을 살폈다. 그의 방에 찾아가기 위해 거짓구실을 만들어냈다. 약제사의 아내는 그와 한 지붕 밑에서 잘 수 있어 행복해 보이고 부러웠다. 그녀의 생각은 황금사자의 비둘기떼가 약국 지붕의 홈통에 그 장밋빛 발과 흰 날개를 적시러 오는 것처럼 언제나 그 집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엠마는 자신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열정이 식도록 힘껏 억눌렀다. 그녀는 그것을 레옹이 눈치채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실마리가 될 만한 우연한 기회와 비극적인 결말을 공상했다. 그녀를 붙든 것은 아마 나태와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었을 것이다. 엠마는 그를 지나치게 멀리해서 이제 이미 시기를 놓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이어 나는 정숙한 여자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체념한 자태를 지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은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녀를 얼마만큼 위로해 주었다. 이리하여 육체적 욕망도, 금전적 욕망도, 그리고 정념에서 오는 우울증도 모두가 하나의 고뇌 속에 뒤섞였다. 더욱이 그녀는 자기의 괴로움으로부터 생각을 돌리기는커녕 고통을 느낄수록 흥분하고 닥치는 대로 그러한 기회를 찾아내어 점점 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녀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방문이 반쯤 열려 있다면서 화를 냈으며 자기에게는 비로드가 없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 꿈이 너무나 멀다. 집이 너무 좁다 하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도무지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 것은 샤를이 그녀의 이러한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는 남편의 확신이 그녀에게는 어리석은 모욕처럼 느껴졌고 그런 점에서 마음을 탁 놓고 있는 남편의 태도는 은혜를 모르는 행동으로 여겨졌다. 대체 누구를 위해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샤르를 위해서가 아닌가? 샤르리야말로 모든 행복의 장애이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아닌가? 그녀를 꽉꽉 쥐어대는 이 복잡한 혁대의 구멍에 끼우는 날카로운 철사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녀는 곤태로부터 오는 갖가지 증오를 오직 남편에게로 돌렸다. 증오를 덜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커지기만 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쓸데없는 노력은 다른 절망의 원인에 더해져 한층 더 그와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상냥함에 도리어 반항심이 생겼다. 평범한 가정생활은 그녀를 화려한 공상으로 몰아세우고 부부간의 사랑은 불륜의 욕망으로 그녀를 밀고 갔다. 좀 더 정당하게 샤르를 미워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도록 샤르리 자기를 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다.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억측의 무서움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래도 늘 미소를 띄어야 했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되풀이해 듣고는 자신도 그런 것처럼 보여야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믿도록 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러한 위선이 싫었다.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레온과 둘이서 어디 먼 곳으로 달아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곧 그녀의 마음속에는 캄캄하고 막연한 심연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떤 구원을, 어떤 위로를, 어떤 편안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너무나 지쳐서 헐떡이며 기진맥진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 죽여 흐느꼈다. 왜 날있게 말씀드리지 않으시죠? 하고 주인 마님이 발작을 일으킬 때 방에 들어온 하녀가 말했다. 신경 때문이란다. 하고 엠마는 대답했다. 날있게 말씀드리지 말아요. 걱정하시면 안 되니까. 아, 참 그래요. 하고 펠리시테는 계속했다. 마님은 게린느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디에프에서 안 폴레의 어부 계랑 노인의 딸인데요. 몹시 우울한 성품이었어요. 그 집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그 집에 초상이나 난 것처럼 생각되었거든요. 그 아가씨의 병은 머릿속이 멍하니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지는 병이래요. 의사도 신부님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답니다. 그 병이 몹시 심해지면 그 아가씨는 혼자서 바닷가에 나가곤 했어요. 세간 사람이 순찰하는 도중에 여러 번 그 아가씨가 바닷가 자갈 위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을 봤대요. 그런데 시집을 가더니 그 병이 씻은 듯이 없어졌대요. 하지만 내 병은 말이야 하고 엠마는 대답했다. 시집 온 뒤에 생긴 거란다.